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 외환도 똑같거든요. 안 하면 기회는 진로 나라가 망한다.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풀어서 주식을 살 때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재테크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펴내신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박사님 책이 한국 주식을 떠나서 환율을 이용해서 환차익을 거두는 환율 스위칭 투자 전략을 추천해 주셨는데, 환율 스위칭 투자 전략이 어떤 건지, 달러를 사기 좋은 매매 타이밍이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전략입니다. 이걸 왜 하라 그러냐면 작년 같은 시장이 벌어질 때 주식 살 돈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 한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2016년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취직했을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 1,300원 했습니다. 그때는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맞아요. 중국에 대한 위에나 환투기 공격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달러에 대한 환율이, 원화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달러를 샀습니다. 쭉 사다 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1,050원도 가고 북미 정상회담 때 갔죠. 예,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한 5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이 대략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 이건 한 5만 불 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3월에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5만 불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1,300원으로 급등하니까 이 사람 평균 단가는 한 1,100원대 중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한 6천만 원, 6,500만 원이 됐습니다. 더 났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돈을 들고서 이 사람 입장에서 외화예금 가입해서 이 정도 차익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돌아봤더니 삼성전자가 3만전자 돼 있고 종합주가지수가 1,400포인트가 돼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5천만 원 원금은 다 투입 못하더라도 환차익 난 돈 1,000만 원이라도 1,500만 원이라도 그때 그걸 샀다면 이 사람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1,300원일 때 달러를 팔아서 우리 폭락한 한국 주식을 사면서 일단 환차익을 실현했고, 환차익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폭락한 주식이 한 2배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배 난 다음에 작년에 연말이나 올해 초쯤 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보유하고 있던 돈을 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됐겠죠? 한 8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걸 또 달러로 환전을 시키는 순간 이 사람 돈이 한 7만 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주식을 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예금을 넣는 게 편하고 매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저축해보나 하니까 힘이 전혀 안 나죠. 0.5%, 0.75% 예금 금리로 힘이 안 나니까 그냥 금리 제로 금리인 건 똑같으니까 미국 달러로 저축한 거예요. 미국 달러로 쭉 저축하면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환전 비용이 커요. 30원, 40원씩 할 때도 있죠. 어떨 땐 80원도 받습니다. 그죠? 달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분은 외화예금 가입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하면 은행에 아는 분한테 가겠죠. 지점장님, 아버님 친구, 어머님 친구, 또는 우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 선배님이 어디 VIP 센터 있다 그러면 가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밥도 사고 하면서 환전 수수료 좀 아껴서 매년 1,000만 원씩을 계속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이 돈을 환율 좀 떨어졌다고, 좀 올랐다고 이거 매매 자주 해요? 못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부동산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매매가 잘 안 돼서 부자가 되거든요. 손이 나가기가 어려워서 부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양도세도 너무 크고, 그죠? 그리고 대신 또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 외환도 똑같거든요. 매매만 자주 안 하면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꾸준히 자주 매매를 못하고 있는 차에 이제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 아침 9시, 뉴스나 또는 저녁 9시 뉴스에 우리 MBN을 틀었는데 딱 봤더니 나라가 망한다, 주식시장이 패닉이다, 외환시장이 마비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면 첫 번째 머리 기사가 주식시장 패닉 붕괴 같은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달러 예금을 조금 풀어서 주식을 살 때다. 패닉이 나면 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패닉이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달러를 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해요. 그때. 그래서 환율이 하루에 20원씩 30원씩 오르는 날도 생깁니다. 그러면 달러를 파는 사람은 되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에 팔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뉴스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5천만 원 그러면 3분의 1씩 내가 환차익 난 것만, 원금은 거느리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하는 방법을 또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마 선배님이나 지점장님이 전화를 하실 거예요. 자네 이거 왜 파나? 좋은 정보 있나? 이러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높게 보겠죠. 이 상황에 사다니. 이 시장에 우리가 항상 주가가 폭락할 때
시장의 최바닥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중앙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는 그런 시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기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그때 우리는 일단 팔고 있잖아요. 왜 반대 매매 당하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버는 돈은 족족 달러로 예금해라. 그리고 9시 뉴스에 세상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금융이 붕괴됐다. 소리가 들리거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거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당도 많이 주고 세계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깔아놓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그 자산과 연구가 조금만 경제가 좋아지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량 성장주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평소에 종잣돈을 꾸준히 달러 예금을 적금을 한 다음에 코로나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어떤 달러 중에 한 차익 난 부분만을 이제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이 수익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우량 성장주를 매수하는 게 핵심인데 모든 회사가 망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우량 성장주를 어떤 기준을 갖고 골라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 불황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당연하죠. 사람들 입장에서 월급도 줄고 앞으로 미래소득 전망도 줄고 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또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그런 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잘 만드는 회사가 벌써 딱 두 개가 떠오르잖아요.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가성비가 동일 성능 대비 품질을 믿을 수 있으면서 또 디자인도 괜찮고 브랜드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면서도 가격은 되게 싸죠. 예를 들어서 소나타급의 차를 세계에서 한번 우리가 사보겠다고 뒤지면 혼다 시빅 정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신뢰도 면에서 일제차 어디 그리고 하면 폭스바겐의 어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들을 쭉 고르다 보면 현대차가 훨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고 내장도 괜찮은 편이고 또 AS도 굉장히 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삼성전자에서 만든 D램 품질 굉장히 좋은데 매년 또 그 생산성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대량으로 또 공급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불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회사의 첫 번째 대목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싸게 파는 기업.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존, 코스트코도 여기 저는 포함되고 쿠팡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황에서 사야 되는 기업들은 루이비통 같은 기업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차감. 시계를 보여주고 싶지만 이렇게 오늘 안 차고 왔나요? 이게 뭐냐면 이 불황에 잘 지내? 라고 묻는 친구에게 갑자기 그랜저 광고가 떠오르지만 이렇게 저기 내 차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괜히 가방을 갑자기 밑에 있던 가방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또 그 반등 시점에 가장 탄력 있게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소유자들의 어떤 뭔가 안목을 보여준다든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이 불황에서도 잘 사는구나라는 걸 주변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애플도 또 딱 떠오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망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 망하기 전에 그 앞에 수백 개, 수천 개 회사가 먼저 망하고 망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저는 특허나 이런 로열티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이자였습니다. 화이자가 2020년 3월에 직전 고점 대비 한 40% 빠지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죠. 존슨앤존슨도 그때 그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쇼크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좀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플 거라는 거죠. 아프면 제약회사들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제약회사 주가가 같이 빠지더라고요. 똑같이 다우지수 36% 빠질 때 존슨앤존슨도 한 30% 빠졌고 화이자도 한 30 몇 프로 빠졌어요. 근데 뭘 뜻합니까? 이거 그냥 옥석 구분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정말 존슨앤존슨이 매력이 없어서 화이자가 정말 나쁜 회사로 판 게 아니라 아마 돈 빌려 투자하다가 못 견디고 판 사람들의 매물 또는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지 이게 뭐 펀더멘탈 요인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죠. 불황에 옥석 구분 없이 빠진 회사들이 또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그 밖에 이제 물론 지난밤에 페이스북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5%까지 잡네. 예, 플랫폼 기업들이 또 힘들면 할 게 없잖아요. 넷플릭스부터 페이스북에 아마존에 유튜브에 그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그런 아무튼 이런 종류의 기업들의 전부 망하기 어려운 성장주. 불황에 강한 그런 체력들을 보인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 PER도 높고 PBR도 높아요. 그런데 옥석 구분 없이 폭락하면 옛날에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었던 게 이건 좀 싼데 싶은 그 가격이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저는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기업들을 평소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이 저서를 소개하시면서 성장주 투자의 고점 신호 3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점 신호 중에 하나가 성장주에 대한 규제 강도의 심화였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고, 한국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됐고, 빅테크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1999년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그 강력한 랠리가 5,300포인트, 5,2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1,300까지 빠지거든요. 예, 닷컴 버블 때. 그때 빠지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었습니다. 반독점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휘둘러졌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만, 그 뒤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면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또 엑스박스 잘 팔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들이 부각될 때 투자자들은 그 회사들을 굉장히 기피하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중국 증시가 저렇게 된 것도 작년 10월 엔트그룹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어떻게 보면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화된 것, 그리고 올해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 상장한 걸 계기로 해서 앱을 또 제거해버리고, 이런 식의 규제가 나오면서부터 중국 증시가 저렇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1999년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저기 공공의 선에 볼 때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상당히 장기간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한번 그 규제가 시작되고 또 이 규제에 의한 어떤 기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또 끝은 소송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의 법무소송 같은 경우는 짧아야 4년에서 5년이잖아요. 그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연루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김영렬 센터장의 책에서 가장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성장주를 조심해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 주식시장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도주가 죄다 헤드 앤 숄더 형태, 그러니까 어깨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이제 좀 쉴 수 있다라는 거, 폭락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다른 여건들, 매크로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매크로 여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가 좀 조정받는 중에 빌미로 작용을 한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특히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면, 이건 좀 장기적으로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찰해야 될 이슈 같습니다. 또 위기 때 또 우량 성장주를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량 성장주라는 건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산업 변화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스스로 뭔가 향후 우량 성장주가 될 종목을, 내지는 주도 업종이 될 섹터를 미리 좀 파악하고 발굴할 수 있는 문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개별 기업 보고서는 거의 보지 않고요. 그 산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래서 섹터 리포트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 섹터 리포트에 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또 뭐냐면, 검색 트렌드잖아요. 두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증권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그 산업의 중장기 전망, 그리고 세계 경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점유율 또는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이 정말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서 관심의 포커스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구글 검색이라든가 네이버 검색 트렌드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결국 전기차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기차가 시장의 주류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 5년 전, 4년 전 제가 모증권사 리서치에서 팀장을 할 때도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때 왜 그렇게 시장의 테마를 못 이뤘냐 하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실적도 나오지 않고, 또는 소비자들이 시큰둥했었다라면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액션 또는 소비자들의 구매로 연결되는 그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마 검색 트렌드 아니겠나, 그런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